저는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키네 사무국장 남정복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리는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자유개혁원과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뉴스웨이의 후원을 받아서 좋은규제 시민포럼과 저희 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먼저 서울시립대 부총장이시고 저희 평가원 평가위원이신 박훈 교수님께서 기부금품법 적용 논란 사례와 문제점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저희 평가원 평가위원이신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께서 기부금품법 존폐 논의와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고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종합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키네의 배원기 원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원기라고 합니다. 저 자료집에 개회사를 써놨는데 이거보다 조금 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식기도는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조금 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면 오늘 참석 신청해 주신 분이 한 80명 되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해 주셨던 분이 한 130명 돼서 그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은 자료집에 썼지만 오늘 발표하시는 박헌 교수님이나 이숙 변호사님, 그 다음에 토론하시는 세 분이 다 기부금법 전문가들이신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가 우리 강현철 이사장님이나 이현주 실장님이 총리실에 규제개혁 실장을 하셨던 분이라서 규제개혁 전문가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포럼이라는데 좀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시 반 정도가 되면은 설문조사 했던 거를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이메일로 다 발송하도록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영리 쪽에 관여하게 된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제가 올해 꼭 만 70세인데 50세 초반쯤 되면 회계사들한테 이제 비영리 단체들 감사 같은 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감사를 봉사했던 곳이 대한의학회라고 대학 교수 중에서 의대 교수님들이 모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관여하면서 우리나라 비영리 회계가 너무 발전 안 됐다는 거를 보고서 그때부터 좀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회사에 좀 써놨는데 우리나라 영리 기업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다 풀거든요. 근데 비영리 쪽으로 보면은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세요.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선 약간 속된 표현인데 돈이 없는 것 같고 돈이 있더라도 이게 복쪽에 다 쓰신 것도 있는데 힘들어 좀 모아서 우리나라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런 것들 풀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규제 시민포럼 이사장 강희철입니다. 우선 오늘 의미 있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배원기 비영리조직평가원장님과 발제를 맡으신 박훈 교수님, 이희숙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에 참가해 주신 황신의 김유리 백안표님과 토론 사회를 맡으신 이현주 포럼 규제창원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해 주신 자유개혁원, 매일경제, 뉴스웨이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경기도에서 휴양림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합류하고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퇴의 수단 중에 하나로 휴양림을 기부하려고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더라도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세무당국의 답변을 듣고 기부를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기부가 사회의 소금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기부를 절세수단이나 재산도피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잣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챗 GPT에게 이것저것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장표는 챗 GPT가 만든 겁니다.
준비한 PPT를 보시면 한국의 1인당 기부 금액은 230달러로 미국의 1673달러와 비교하면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1인당 GDP 격차는 미국과 한국이 2.5배입니다. 1인당 기부액은 1인당 GDP 격차는 2.5배인데 1인당 기부액은 7배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금전적 기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조사에서도 미국은 61%, 한국은 40%로 큰 격차가 났습니다. 기부 활동에 참여율도 낮고 기부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기부금품법, 세법 등 제도적 지원의 결여와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그릇된 인식 등이 주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코 한국 사람들이 미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사회적 공동선의 추구에 소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토론하고 참가자들이 공감하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기부금법 개정을 이뤄내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듭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특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 레스트 미닛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비영리 조직 구성원과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포럼 토론사회를 맡게 된 좋은규제 시민포럼 규제청원위원장 이련주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금품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이런 좋은 취지의 활동을 규율하는 기부금품법이 지원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를 제약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 순서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들으신 후에 전문가 세 분께서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제안 또는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님께서 기부금품법 적용 논란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박훈입니다. 저희 이제 기부금법과 관련해서 주제를 두 개로 나눴는데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법 적용 논란 사례와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미 법이 있지만 실제 해석 관련해서 다투어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기부법의 법률만 봐서는 실제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위헌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개선 방안 중심은 이숙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2024년에 기부법 자체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서 이제 강남교의 어묵은 가온의 대표님과 같이 책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기부나 연구소에서 제가 아름다운 재단 기부나에서 5대 소장을 3년 동안 비상근으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법이 2024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책을 쓸 때 법이 바뀌면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여기서 제시된 논란 사례 부분은 법의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 반란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책자에 있는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그다음에 일부 업데이트는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발표는 그거 다 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기부법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에 계시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있는 내용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PPT 형태로 만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 사례는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제점은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5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문 자료를 4시 반 전후에서 이메일로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미리 받아봤거든요. 의외로 폐지보다는 개선 쪽을 의견하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설문 주신 분들은 이 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설문하신 걸 보니까 이 법 알고 있다. 그리고 연 단위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 법 적용이 된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설문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형사 처벌된다거나 이것보다는 잘못되면 과태료로 전환한다거나 그래서 주어진 법안에서 하는 의견도 많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연 이 법이 지금 우리 현재 필요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 쓸 때는 완화돼서 기본법 함께 읽기 이제 책 선전은 아니고요. 해봤는데 원래는 기본법 폐지론자가 바라본 기본법이어서 폐지를 전제로 썼는데 너무 세다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생각은 과연 이 법이 있어야 될 건가 그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은 이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기본법 연구를 하면서 저는 전공 자체가 이제 법이고요. 법 중에 세법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가르치다 보면 공익법인에 관한 부분이 공익법인의 상속이나 증여를 주면 과세가 불산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 부분에 공익법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기부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세제. 근데 이제 이게 법이다 보니까 기부법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법, 민법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의 기본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법인 민법, 상법인 상법, 세법도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긴 하지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많은 분들이 알기 어려운 중에 하나는 법을 하신 전공자들이 통상은 학교 영역에서는 민법이나 기본법 등을 가르친 거지 이렇게 특수한 어떤 법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니즈가 강한 데 반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전달 못한 우리나라 법을 교육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부법이라는 부분이 저도 상속증여세를 강의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세법 말고도 기부법,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부법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워낙 뜨거운 이슈여가지고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측에서는 기부법 위반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의 경우는 이 경우에 몰랐는데 처벌하는 게 맞느냐. 이 극단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는 원래 1951년 부분만 해서 우리나라의 전쟁 중에 기부법 관련해서 기부금이라는 게 금지됐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풀려서 규제로 바뀌고 지금은 2024년에 기부금 관련해서 활성화라는 부분이 활성화란 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활성화가 과연 될까? 그런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이수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물론 이제 1910년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됐지만 1900년에 관한 내용도 두 번째 주제에서 자료까지 해서 소개를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부금을 지원하기보다는 규제 성격이 있어 왔고 현재 활성화로 법이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과연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현재 기부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제한과 통제가 강하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핵심 쟁점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중에 기부라는 건 대값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급부가 좀 좋아진다면 기부의 형태가 틀립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미국이나 지금 이제 영국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자료는 없지만 2012년부터 순 상속 재산의 10%를 넘어서 유산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40% 당일세율을 좀 깎아줘서 10% 깎아줘서 36% 세율을 바꾸는 걸로 해서 유산 기부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과세가의 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근데 미국은 상당히 기부율 발전돼 있고 법제도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질문해 보니까 기부연금에 관한 것도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문을 보니까.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들린 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all or nothing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안 주든가. 근데 미국은 회색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기부를 했는데 기부하신 분들한테 생전에 그 기부했던 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미국식 기부연금 제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까도 우리 이제 그 개사에서 논의된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오셔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분들이 벽에 부딪힌 이유가 뭐 기부법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런 법이 없고요. 공익법도 민법에 1960년에 우리가 민법이 있었는데 안에서 1970년대 공익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일본은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부세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하신 분들 오히려 낯선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회색지대에서 기부를 하는 대신에 뭔가 대가를 내가 생전에 받아야 되는 이런 니드가 있기 때문에 기부와 반대급 부분에 관한 구분도 사실 법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예외 적용. 많이 문제되는 게 기부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종교단체의 경우도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이슈되는 것도 종교단체의 기부금품 적용이 되는지 기부금 적용이 종교단체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안 되거든요. 교인들을 상대로 헌금 받는 것들은 기부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법 적용이 되면 형사처분도 되고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형사처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 천당과 지옥에 오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대한 해석 가지고도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해석 사례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1천만 이상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거라든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게 모집비용.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15% 룰이 있긴 한데 국가가 기부받은 것을 얼마만큼 모집을 쓰는지를 정하는 게 맞을지. 물론 이 부분도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기부라는 옷을 입고서 실은 공익법인이 자기 배부리일까봐 실은 그 비용을 통제를 하는. 근데 이거는 자율규제로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기부자가 내가 기부했던 거를 모집비용 형태로 제대로 거기만 쓰고 원래 하는 공익목적에 쓰지 않는다면 기부를 적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충당 비용 같은 경우는 규제가 과연 규제하는 자체가 맞느냐가 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15%가 맞는지 10%가 맞는지를 가면 굉장히 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법 같은 경우도 기부법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법에서 또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이제 공익법이나 민법이나 세법 등과의 왜 그러냐면 납세자의 경우는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민법은 법무부에서, 그 다음에 공익법도 법무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지금 말하는 기부법은 행안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세법은 통상 국세청은 기재부가, 지방세의 경우는 특히 부도사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단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법령 관련해서 함에 있어서 대상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어디에 찾아야 할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법률과의 충돌 부분은 우리가 기부단체가 원래의 목적을 다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법령도 다 들여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없애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사를 보겠습니다. 지금 기부법상 지금 보시면 기부법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기부법이 된다 안 된다 사례가 이제 하급식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 목적을 지정하는 거는 그러면 기부 주면 기부단체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사용 지정되면 뭔가 꼬리표가 달려있다 생각이 쉬운데 이거는 반대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목적 지적 자체가 이 부분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는 아니다. 기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가 가능.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에 논란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그러면 돈 갚아달라. 기부할 테니까. 이 경우는 기부가 아니죠. 이런 것들 논란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걸 해야 될 상황이면 이것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부업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것 관련해서 보면 지금 사례를 보면 사회단체나 친목단체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의사결정 기체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 활동의 내용이나 구성원 확정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이제 기부단체의 경우는 애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기부금법상에 적용되는 대상이 되냐 안 되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기부금법 적용이 되면 형사처벌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를 해주고, 그러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해석하면서 사실판단 요소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중간에 인정한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나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판단이 실제로 법원에서 문제됐던 사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원금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이 경우는 이제 회비 같은 경우는 2023년 보면 사실 이제 길거리에서 후원회원을 모집을 해서 결국에 회비로서 받는 부분이 기부금법에 적용이 되느냐는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회원으로부터 받는 거는 기부금법의 기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비로서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회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법인이 보면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모여서 회원이 총회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재산들 재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회원이 의결권 갖는 회원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재단법인은 후원회원, 그 후원회원에서 사실 기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이라면 회원 이름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회원이 아닌 거죠. 기부자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재단법인 말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원을 전제로 해서 회원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회원 같은 경우는 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이게 반대급부냐 논란에 따라서 이게 세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다행히 불치는 다수로부터 기부금 분리된 회원의 경우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되는 부분이 일선에서 논란이 돼서 사무총장님 그 당시 문제되는 법인의 경우 사무총장님 형사처벌이 논란이 됐다가 지금 기부부 적용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오겠는데,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 기부법상 기부금이 아니면 세제상 기부금 공제는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회원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회원이라는 부분이 재단법인과 일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회원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좀 세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들도 정확하게 답을 알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적어도 대가하기가 있냐 없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으로 대가 없어야 되니까요. 다음에 이제 중간이나 다음의 경우도 회비 관련한 이런 다툼이 있다는 거 부분입니다. 그럼 만찬비용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회비 명목으로 모은 금품으로 인정한 사례, 이 부분이 논란됐고, 출판사와 관련해서 모은 금품의 경우 이 목사님이 이제 가르침을 공부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출판사와 그다음에 이 출판사가 모은 금액을 각각 기부금의 모집에서 적용되는 종교단체의 소속으로부터 회비 등 명목으로 모은 금품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논란에서 이걸 부정을. 근데 이제 판례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최종심 대법원 판결일 수도 있고 쟁점에 따라서는 법원 입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경우에 이렇다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로서 가져가지만, 이 해석 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그 시점에 법원이나 또는 주무관청의 해석사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파악했던 바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SNS 많은 부분은 2024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결국에 가서 SNS나 여러 방법도 기부부에서 말하고 있는 모집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전에 논란됐던 부분이 전화,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신문 광고라든가 전화, 그다음에 사이트 게시글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반해서 이 경우는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행정 해석 사례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을 한 6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법제처 내에 부처마다 의견이 충돌했을 때, 특히나 법제처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지자체 등 의견했을 때 전문가들 모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 법령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모은 금전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야란 부분이라든가 마일리지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해서도 기부부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 이런 법제처 해석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법제처 해석 사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끝없이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서 온라인 모집하는 것도 기부업부 모집 등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모집이랑 각각 하라라고 하는 해석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업부를 모집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준조세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되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 허용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 국가가 지자체와 관련성이 없는 그 공익법인 등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 지금 그 국공립대의 경우에 후원금 받는 경우에 공익성 기부금이라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라든가 국가수속 기관의 품문 적용 경우에도 법제처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법령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류외신한 형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委託받은 재산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노조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해석 사례, 이러한 게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출연한 복지재단,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법령을 먼저 저희는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전제는 법제처 해석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일선에 가면 일선 담당자, 그리고 법제처 해석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법원에 가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이 일선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주무관청 해석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법제처 해석을 먼저 찾아보는 작업이 먼저 병행되게 해야 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기부법을 보잖아요. 근데 타 법률과 적용을 보면 도서관법에 따라서는 또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법의 경우 말고도 다른 법을 봐야 되는 경우 있어서 지금 보시면 도서관의 기부법 모집 같은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그 지자체 소속기관에 해당하지만 도서관법에 따라 허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기부법만 보고 기부법의 경우에는 지자체 안 된다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 채받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법에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는 단체의 경우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볼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1천만 원 이상의 이제 법원의 처벌 관련해서 지금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쪼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세법은 돈과 지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갖다 만들어 놓고 피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 오는 1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쪼기면 어떻게 될 거냐. 합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법에서도 못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형사법적 논리가 있거든요.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경우는 이제 통상 5년인데 언제 죄가 끝나가지고 공소시효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죄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이 모집과 관련 범죄 행위가 끝나느냐 그 시점을 볼 때 여러 개 쪼개면 어느 시기냐 이런 부분이어서 이건 형사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로 간 방향대로 지금 법이 판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모집하는 경우에 공소시효 관련된 여러 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사례 보이는 도달 여부의 경우에는 이자 수입, 이자 생계는 어떻게 될 거냐? 포함하지 않는다. 하다 보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1년에 2천만 원인데 돈을 모아놨는데 계좌에 넣어놨더니 그 이자가 생기면서 살짝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자 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걸 또 누가 물어보셨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법령에 담아놓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법령에. 그래서 법령이라는 부분이 해석의 영역을 넘어오면 실무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런 규제가 과연 맞을까? 1년에 1천만 원을 이상 하는 경우는 국가가 규제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좌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원래의 목적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공익식당이나 기타 다른 지자체 사항에 관한 해석 사례도 자료를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의무, 회계 감사 관련해서도 결국에 가서 보고서 제출 관련된 의무 사항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집 기간 외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흥미로운 거는 계획서하고 그다음 실제 모집하는 게 달랐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일치되지 않은 걸로 불이익 주지 못하는 걸로.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주행 법정기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애매하면. 특히나 다른 과태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거하고 좀 다르게 형사처벌까지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건 좀 다퉈볼 사례가 있다. 그래서 허가주의가 유행결정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나오긴 했지만 뒤에 있는 이숙 변호사님 발표를 보면 굉장히 유연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근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짚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처벌 부분의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이반죄 성립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법적인 특이성이 있는 거고요.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기부채납 가지고 이제 학생과 같이 이제 논문을 써봤는데 기부채납이 그냥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건가? 아니면 대가를 받는 건가? 그래서 기부부 적용할 수 없다라고 고급에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사실 뭔가 기부하는 대신에 뭔가 의무사항이 따르거든요. 예, 그래서 순수한 기부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허가주의가 문제가 지적이 돼서 우리가 허가주의가 없어졌잖아요. 기부법 관련해서 허가주의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 공익법에 대한 허가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공익법 같은 경우 문제 제기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기부법 허가주의가 없어졌듯이 설립했을 때도 허가주의가 과연 맞을까?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공익법위법 또는 민법 논의하면서 그 맥락에서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바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여전히 합헌 쪽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법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폐지 논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장이 너무 해석상 어렵다. 그리고 그 근저가 원래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규제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2024년에 법익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두어가지고 좀 더 명확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법, 상증세법, 소득세나 법인세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 모집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15%, 10%까지 돼 있긴 한데 이걸 갖다 규제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위반에 따라서 여러 제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물론 기부자의 취지, 공익 목적에 다르게 이 모집 비용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법에서 통제하는 게 맞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문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특히나 사업 종류 같은 경우 보면 모집 등에 가능한 사업 관련을 보면 다 되는데 이건 안 된다로 방식을 갖지 이게 되는다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된다라고 하면 실은 여러 가지 공익 목적 사업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개정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담당 부서의 문제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익법인의 경우는 상대하는 부분이 주무관청도 상대해야 되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기본법의 경우는 행안부, 공익법인은 법무부, 그 다음에 이제 세법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세법의 경우는 기재부와 또는 행안부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서도 기부 담당하는 과하고 그 다음에 세법 담당하는 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체를 모아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공익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을 했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럼 통합에서 어디다 둘 거냐? 이게 결국 조직 개편과 거의 맞먹을 정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총리실에 둘 건지 대통령실에 둘 건지. 그래서 대신에 저는 새로운 신설은 좀 쉽지 않을 거다. 누구한테 힘을 씻어줄지 모르지만 이걸 위해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기 과연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행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령이 있어서 제가 해석상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이것 법제처 그다음에 법원 심지어 헌재까지 다투는 사례를 보면
개념과 적용부에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공유활동이 제약이 되고, 또 법률이 치다 보니까 충돌이 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개선 방향이라는 부분이 과연 존재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안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문을 보니까 형사처벌의 과태료 쪽, 저도 거기를 근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해석하기 어렵다면 해석의 실수 나오는 부분은 형사처벌까지 말고 과태료 정도로 해서 어떠한 형사처벌에서 그러니까 실형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좀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라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 신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전환이 되면 현재 활성화의 이름으로 아직도 부족한 법이 좀 더 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자 속에 붙이라고 그래서 뒤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부총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숙 변호사님께서 기부금품법 존폐 논의와 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숙입니다. 앞에서 박훈 교수님께서 실제 이제 사례에서 문제된 사안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보는 건 아마 뉴스로 많이 접해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문제됐던 게 그 윤석열 퇴진 운동을 했던 이제 촛불 행동에서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촛불 행동에 대한 회원 명단뿐 아니라 그 기부자들이 기부한 그 예금 통장에 그 관련된 정보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회원이 낸 돈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보까지 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단체가 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자까지 연결되는 형사 사건의 이제 큰 카테고리로 확장되는 상황이 왔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반대했던 그런 쪽에서만 그럼 이런 수사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좌우 진영을 불문하고 이제 현재 고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를 이제 주도했던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윤미향 의원 또 그 전에 지성호 의원 등등 이제 많은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기부금법 위반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명해야 처벌받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단체의 정책이 마음이 들지 않거나 이 단체를 불법 단체로 낙인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는 외부에서 그 단체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또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네, 일단 고발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또 수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단체 내부에서 직원들이 또 단체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거나 또는 그 집행부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또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했다 하고 이제 또 다시 고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 많은 단체들이 사실 기부금품법에 취약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취약한가 이거와 관련된 이제 기부금품법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나라 이제 기부금이 전체 1년에 한 16조 정도 모이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모금된 거는 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5% 정도만 이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98.5%는 이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은 기부금이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기부금이 98.5%에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고소를 해서 이게 이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우리는 왜 예외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은 사실 모집 등록하지 않고 또 많이 이제 단체가 운영되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 지금 거의 각 단체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가 50% 이상 나는 현재 그런 상황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계, 기타 여러 파트에서 지금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보조금을 받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이제 기부금을 모금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 이 상황은 정말 녹록치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부 경험이 없다라는 이제 기부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일부 이제 기부를 하는 분들도 정말 최근에 갈수록 더더욱 이제 기부 단체에 대한 이제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더 모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문화적인 건 거의 뭐 1, 2등에 있는데 지금 기부는 저희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지금 중국보다도 더 낮은 현재 수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단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해서 발전할 것인가 이런 논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부금품법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지법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금지하는 역사를 가지게 됐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 1909년도에 이완용이 만든 기부금품 모집 취체 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기본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기부금품 체계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 저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크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시 이제 이 규칙이 나왔던 것은 사실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이 침탈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뭔가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애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교육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지역 유지들한테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빨리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을 모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처음 만들어졌던 게 이게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강화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어떤 게 있나 해서 제가 좀 최근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서관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좀 발견을 했는데 이제 독립운동가 전홍표 그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당시 밀양에서 동아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되게 잘 아시는 김홍봉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서 또 최경학이라는 그런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당시에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건으로 이제 사형 집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이 끝나고 나서 이 제자를 다시 밀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시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내가 이제 가르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제자를 이 상태로 이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청년들, 밀양에 있는 청년들이랑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인들로부터 부의금을 모으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자 해서 돈을 모았고요. 한 30여 명 상대로 그렇게 많이 모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압수되고 그때 관여했던 6명이 전부 다 구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판에서 이것은 우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돈을 모은 것이다. 이 기부금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 변론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에서 이 정의를 봐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없이 돈을 모으면 전부 기부금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은 돈도 기부금품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여기서 징역 10월형을 받으시고 그다음 나와서 몇 년 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한 100년 전인데 최근에 듣던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기부금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기 때문에 반대급부 없이 받으면 다 기부금품이에요. 굉장히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법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당시에 처음엔 약간 독립운동 규제 쪽이었는데 이 법은 사실상 모든 돈의 모금을 다 금지하는 거라서 당시에 이제 뭐 남조선 축구대회를 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축구대회를 열려면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모았더니 또 이제 경찰이 나타나서 이거 법 위반이라서 돈을 모으면 안 돼 하고 이제 압수해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축구대회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축구대회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게 안 돼 하면서 돈을 이제 못 모으겠죠. 그래서 이건 챗GPT가 만든 이미지인데 그래서 당시에 돈을 뺏기면서 이때 28년도에 남조선 축구대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을 모은다는 것은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 돈을 막는다는 건 활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기부금품법이 규제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활동이 이제 규제되는 상황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이제 해방이 됐으면 우리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이 법부터 없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이제 그대로 이제 또 사라가지고 기부통제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51년도에 이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정부의 통제도 잘 안 되니까 우리 전쟁 복구하자는 돈을 모으니 안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전쟁 피해자가 돈도 없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해서 금지를 이제 시키겠다라는 취지였지만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자유당에서 이 법을 유지를 하죠. 이게 정부나 입법자 입장에서는 뭔가 허가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해주고 싶으면 허가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 없애려면 정말로 그 허가를 받는, 우리가 사전에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없애야 됩니다라고 세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역사는, 입법사들은 바꿔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런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오신 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51년도에 만들어진 법은 이후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규제법이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모집 등록,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는 이제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등록으로 바뀔 때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입법 이제 국회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이제 등록이 쉬워지니까 굉장히 많은 모집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장점으로도 두고. 그러나 그때 등록제로 바뀐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몇백 건 정도의 등록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모집 등록이라는 게 야 이제는 허가가 아니니 등록이니 자유롭게 등록하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허가와 비슷한 정도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등록도 지금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부금품 활성화법으로 바뀌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기부 정의와 관련된 부분 변화가 있지만 등록제, 사전 등록제도 그다음에 이제 모집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때 이슈가 됐던 게 그러면 사익 목적의 모금도 이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냐. 특히 이제 부의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청첩장에 다 부의금 계좌번호 써가지고 다 배포하는 거는 앞에 우리 그 사건에서 봤듯이 반대급부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이상 모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 한번 치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혼주가 처벌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 사익 목적이니 이거는 기부금품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공익 목적만 기부금품이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도로 넘어올 때 아니 등록제가 아니라 아예 폐지돼야 돼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요. 당시에 이제 그 홍미연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이거는 너무 민간 기부에 대해서 국가의 과도한 통제다. 모집 비용 또 현실성이 없고 그다음 서로 이제 소통해가지고 정할 자율의 판단의 문제지 국가가 정할 게 아니다. 형법이나 세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또 국회에서 검토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허가제였는데 갑자기 자유라 신고제라니 그거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제를 거치고 추후에 기부 문화가 선진화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하면서 등록제가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때 바뀐 이후로부터 우리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록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사회가 충분히 변화됐다는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 그때 예전에 20년 전에 그 국회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기부 문화 성숙됐으니 좀 기부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자율성 강화하자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헌 결정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 이제 권영길 전 이제 국회의원께서 당시에 이제 그 민주노총 투쟁을 하면서 일단 투쟁하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집시법위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고발이 됐죠. 그래서 이거 내가 돈을 모은 게 기본품법 위반이다. 같이 이게 이제 사건화되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게 이 헌법 위반이다 해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이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라서 위헌 맞다 하고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영길 전 국회의원께서 재판을 받을 때는 제명에서 기부금품법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노동권 증진을 위한 투쟁 기금을 모으려면 어떻게? 그럼 모집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모집 등록하러 가져가면은 모집 등록이 거부돼요. 일단 목적이 이 투쟁 기부금이 공익이 맞냐 해서 한번 허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노동권 증진을 공익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어디다 쓸 건데 우리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쓸 겁니다. 그거는 모집 비용 15%를 넘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또 거부돼요. 그럼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이혼을 받았지만 어차피 모집 등록 못하고 문제되면은 처벌받는 건 똑같다.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매집 그 소각물 매립 반대 투쟁 기금 모금 사건에서도 위원이 올라갔지만 이때도 이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전로 건설 반대 사건에서도 이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게 그전에는 허가에 대한 부분이요. 이건 등록제도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 이제는 이 법을 이제 위헌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이유를 보시면 너무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게 무분별한 모집과 적정한 사용 규제가 담보되기 어렵다. 근데 적절한 사용 규제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모집 등록하는 데들은 대부분 다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곳들이거든요. 그럼 세법상 사용을 담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허가제도 아니고 그냥 심사 등록하면 받아줄 텐데 형식적인 것만 할 건데 이게 왜 위헌이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사 등록 신청해도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예전에 한국 YWCA도 이게 그 일본의 그 폐기물 방류 관련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는 모집을 하겠다 하고 가져갔더니 아, 그거는 공익이 아닌 것 같아서 모집을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 등록을 못했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심사로가 하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거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이 허용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1천만 원이란 기준은 지금 오늘날에 맞는가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왜 1천만 원인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사익을 위한 모금이 법적으로 제한돼야 된다. 이게 또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부금품법이 바뀌어서 사익을 위한 기부는 법의 어떤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익을 위한 모금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단인데 사익을 위한 모금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다시 또 형평성이라는 어떤 헌법적 위반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벌금형이 또 받을 수 있고 하한도 있으니 이 정도 제재는 과도하지 않아라는 게 또 헌재 결정이지만 사실상 한 번 위반하고 한 번은 벌금형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또 위반했다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징역형이 집행유예 나올 수 있고 최근에 물론 대법원에서 깨지긴 했지만 처음 사건이었지만 금액이 많다 해서 바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 2심까지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형이 가볍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미등록 시에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위헌 결정을 트라이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헌성은 모집 비용 규제의 위헌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집 비용이 위헌이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이거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면 위헌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법에서는 모집 비용을 15% 이하로만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모집 비용의 정의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용, 사용 결과에 필요한 비용. 그럼 이거를 보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모집 비용이 어디까지가 모집 비용인지가 와닿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법은 특히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법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하러 다니는 활동가들의 인건비가 모집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행안부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회계 관리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현장의 활동가의 인건비는 모집 비용이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행안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안부에서 무슨 소리예요? 법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용, 사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이것도 모집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침을 그렇게 했다가는 법에 반할 수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만큼 이 법의 해석이 행안부의 생각도 다르고 현장의 생각도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의 어떤 명확성의 원칙이 반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높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모집 비용을 몇 % 쓸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부자 입장에서 이 모집 비용을 30% 쓰세요, 50% 쓰세요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기부자와 모집자 모두의 어떤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 같은 쟁점으로 전부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결정이 났고요. 현재도 해외 사례에서 법으로 몇 %까지만 쓸 수 있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긴 어려워요.
그럼 대체로 어떻게 하냐? 근데 이 기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오픈해라. 몇 퍼센트를 이커피 쓰고 운영비 쓰는지 50%인지 30%인지 오픈하고 그거를 보고서도 기부자가 정하면 그 기부자의 선택이다.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조항인데 우리는 그 기부자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15%. 근데 그 15%도 도저히 뭔지가 법에 정확하지 않은 이 법의 이제 위헌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위헌적인 규정이라면 위헌 재판소의 판단을 받든 법으로 그 전에 빨리 바꾸든 이런 어떤 입법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네, 일단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은 역사적으로 이거는 탄압의 법이다. 그래서 한번 새롭게 이 법을 끊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모집할 때 뭐 해외 같은 경우 등록제를 하더라도 A 단체가 모집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을 해서 그 단체의 어떤 기부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가 강조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업별로 등록해라. 근데 막상 사업별로 등록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또 단체가 하나로 등록하도록 통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등록해야 사업별로 얼마 쓰는지 결국 사용 단계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별 등록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 사업별 등록 체계가 문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모집하고 언제까지 쓰고 얼마만큼 쓰고 이런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어떤 허들을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법과 충돌한다. 그래서 단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부금인데 세법은 준수했지만 기부금품법은 준수하지 않아서 위법단체로 몰리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모집 비용 부분이 현장에서는 거의 운영비 모집을 못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운영비 모금 수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기부가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집을 해가지고 이 기부자가 올해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모집해서 들어온 돈이 얼만가? 그럼 내년에 그 작년 모집에 의해서 들어온 돈은 모집 비용 1,000만 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이제 현장이 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검토할 때는 뭐 일시 기부든 정기 기부든 전부 다 기부금품법의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이제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러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기부금법을 피해서 모금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모집 등록한 곳들도 전체 기부금보다 모집 등록한 기부금 굉장히 소수 파이예요. 그리고 합해가지고 모아서 같이 어떤 사업을 하죠. 그러면은 등록한 기부자한테 보여주는 지표는 모집 등록한 이 돈만큼 우리가 사업비에 얼마 썼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건 다 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더 왜곡된다. 그럼 차라리 그냥 제대로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전체가 어떻게 썼는지가 공개되는 게 훨씬 더 투명한 정보 공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이 이런 형사처벌 규정에 가도하고 과태료로 넘어갔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실 행정안전부 입장도 우리는 모집 등록한 곳만 관리할 수 있고 모집 등록하지 않은 곳은 관리할 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제 기부자들이 다른 단체에서 왜 저기 법 위반하는데 감독하지 않냐고 행안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권한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수사는 경찰한테 있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하면 행안부가 관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벌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범칙금 규정으로 넘어오면 그거는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범칙금 과태료 체계로 내려오면은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투명하게 이 법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처음 요만큼 잘못했을 때 사전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과태료 조금 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터지면 처벌받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뭐 해외 사례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제 단체별로 등록을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게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독해서 실제로 이제 잘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쓰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규제는 이 모금과 관련된 거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 그 세법적인 영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집할 때 투명하게 공개 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일본 사례를 조금 유의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부금품법이 규칙이 들어온 거는 일본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일본에서도 없었던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일본은 우리와 같은 그런 법을 체계화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 세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잘 지키면 모집 등록 없이도 일본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났던 게 이제 토의교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뭐 사실상 강요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받아서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은 모집할 때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권유하지 않도록 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계에서 잘못하지 않도록. 그래서 뭔가 부당하게 해가지고 모집된 돈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법을 좀 바꾸면 이렇게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세법에 맡기고 모집할 때 유의할 점 부분은 이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체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이 논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완전히 이제 폐지하게 되면 약간 좀 법적인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모집을 못하게 하는 금지 부분도 이 법에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법이 만약에 폐지하고 그것도 없어지면 국가나 지자체도 자유롭게 모금하면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부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정보를 많이 원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세법적으로는 사후에 이제 이 정보를 공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모집할 때 내가 어떤 형태로 쓰겠습니다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 결과는 세법에 따라서 보고하면 기부자가 모집하는 거랑 사용 결과랑 다르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악의적으로 이렇게 속였다. 이러면은 형사로 사기지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모집 단위에서 뭔가 이렇게 그 규율하는 법 체계 정도는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모집 비용 규정, 사용 기간 규정 이런 사용과 관련된 규제는 없애자. 그러면 이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우리도 충분히 이 법 체계 내에서 모집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충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 법에서 최근에 법 개정에서 기부 문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은 들어왔는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 규정들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유산 기부 관련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기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까? 결국은 세법이 이제 바뀌어서 세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뭔가 모법의 근거가 없으면 세법을 잘 안 바꾸죠. 그래서 이게 모법이 돼서 기부 활성화법으로 이렇게 세제 지원을 하세요라는 형태로 법에 근거를 남겨두고 세법도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 뭐 공익 신탁이라든지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에 좀 근거를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단체 입장에서는 뭔가 규제만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 행정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또 모집 단체 교육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뭔가 지원단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법이 전체적으로 모금 활성화법으로 이제 바뀌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두 분 발표 잘 들으셨죠? 예, 그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세 분의 그 토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규제 시민 포럼 홍보위원장이신 배광표 충남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고요. 좋은 규제 시민 포럼에서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배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충남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 문화가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어떤 문화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 제도에 어떤 맥점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는 웬 일제강점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 기부금법이라는 게 국가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사적인 근원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이미 말씀 주셨지만은 1951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관련된 법률이 있었고 1951년에 그 법률이 제정되었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맥락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는 1951년 법을 보면은 제목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입니다.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목적이 보통 1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1조는 본법은 기부금법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재산권을 보장한다라고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독립운동들을 탄압하는 그런 거였다면은 1951년에는 약간 맥락을 달리해서 이게 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요, 제4조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제4조, 국제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 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시민들로부터 돈들을 이제 받아내는 거, 요거를 이제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1951년에는 강했을 것 같아요. 요때 되게 이런 시기에 법률이 제정된 것들은 대부분 다 헌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예술가를 보호해야 한다, 학술가,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졌고, 제 생각에는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 재산권을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는 그 법률로 정해야 되고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률들을 나름의 선한 의도로 1951년에는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학에서는 요거를 경로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고 필요가 바뀌고 수요가 바뀌는데 제도는 계속 바뀌고요. 처음에는 어떤 의도였던 간에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이제 기부 문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분의 발표에서 들으면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구나. 우리는 이 경로 의존성을 완전히 탈피하는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오랜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힘들겠지만은 여기에 제가 어떤 세미나 워크숍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야기를 조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선 기부금법 현재 3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법률 사이트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대부분의 법률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 법을 따라라라는 걸로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되게 특별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무려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다 넣어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1개의 예외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요.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험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그리고 최근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무려 11개나 추가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에선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법률이 이미 시효를 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인지 최근에 22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 대부분 다 이 예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을 추가하려는 그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김종양 의원안은 공익신탄법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준병 의원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신설을 이제 조항을 예외 조항으로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법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했습니다. 이게 폐지가 맞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율 규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너무 또 급진적인 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선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선 발표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 반영을 중심으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만 덧붙이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신뢰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 좀 더 해결명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이제 개선 대안에 다 포함을 시켜주면은 좀 더 법이 개선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3년 단위로 그 비용을 뭐 만족하게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 궁극적으로는 뭐 상속의 문제나 증여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제 의원안들 개선, 이제 김종영 의원이나 임준병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이 이런 법률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의원실하고도 좀 협력을 해가지고 개선안들을 좀 도출, 그러니까 이제 땜질식이 아니라 우리 기부금법을 함께 한번 바꿔보자라는 국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기를 조금 기대하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모금가협회 황신혜입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기부금품법이 가진 오래 묵은 숙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서 저도 들으면서 다시 여러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꽤 많은 10여 년간, 10년, 한 15년간 된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토론을 다녀봤지만 오늘처럼 정리가 잘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잘 누적이 된 결과 아닌가 싶고, 작년에 행안부 연구를 통해서 시행령 연구와 그리고 기부,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기부 길라잡이 책자 편찬,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겠지만 기부제도 편람을 행안부에서 만드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부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었고, 굉장히 기부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을 중심으로 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걸음도 제자리에 나간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토론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지만 발표는 1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제도의 지금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의 발표자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결국은 주무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 보니 주무관은 임의로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현장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이제 누적된 효과로 그 뒤에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희숙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이렇게 징역 3년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벌금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적용에는 또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어서 되게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처벌 안 받는 게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느끼는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무서울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처벌 안 받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법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5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등록제도의 문제인데 2005년 당시에 행안위에서 이 등록제라는 걸 도입을 할 때 그 영국하고 미국의 등록제도를 모방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들여온 거는 맞지만 문제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테일을 다 생략하고 형식만 갖고 와서 우리가 등록 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심사 제도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규칙은 애매한데, 적용되는 규칙은 애매한데 형식은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실질적인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 맹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제 이 법의 진짜 이해 당사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이제 수백만 명의 기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면 국민의 재산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좋은 의미로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돈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만 위한 법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부자들에게도 필요한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고, 단체들에게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이 제도가 갖는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지점에 있어서 이 법은 다 실패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의 법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에 있어서 저는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이 법은 기부자를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된다. 뭐 전면 개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부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부 활성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말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는 단체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 근데 우리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제 기부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높여서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기부를 할 의사를 갖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부자의 결정이 좋아야 되는데, 기부자가 좋은 결정을 하려면 많은 정보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제때에 맞게, 타임리 맞게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현재 정보들은 굉장히 뭉뚱그려진 정보고, 일부의 정보는 내용 감춰진 정보가 많고,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여러 법률에 의해서 국세청과 주무관청과 기부금품 등록청에 2중, 3중 뭐 중첩된 보고, 그렇지만 포맷은 다르기 때문에 일을 3-4번 해야 되는 이런 행정 방식 때문에 단체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이 기부금의 사용 정보는 사실은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로 통일시키는 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은 모집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방식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영국을 지금 몇 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전수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새 나갈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금을 하는 단체들은 무조건 전수 등록을 하도록 해놓고, 일단 전수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감독기구가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수 등록을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거짓된 정보 또는 부분적인 정보를 하게 되면 처벌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저희처럼 이거를 해라 마라, 돈을 얼마나 써라 마라, 이런 거 규율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은 기부자가 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영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규율은 많은데 그 규율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효과성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기부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 비용 제한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이런 거 논의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가 사업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정부가
뭐 이사회 위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와 관리감독청에서는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만을 제대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거짓된 정보 또는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를 속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단체가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 다른 범주의 일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하고 저는 처벌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영국과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 전문가와 모금 전문가와 이 필드에 있는 공익 전문가들의 어떤 오랫동안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좋은 기준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2005년도에 이런 검토 없이 등록제금만 껍데기만 갖고 왔지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작동 원리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년 전의 포맷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흔적이 그냥 남아있는 차원에서 마치 등록제로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패치워크된 누더기 같은 이런 길을 잃은 제도라고 보여서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이 제도 현실을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도가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 기부라든지 뭐 부동산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법인 시민 김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가 되니까, 네, 앞에서 두 분, 발제자분 너무나 다 동의되는 말씀해 주셨고, 토론자분들도 역시나 동의되는 바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점점 할 말을 잃어가게 됐는데요. 저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싶기도 하는데, 다소 반복적인 의견을 또 다시 한번 언급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나 그만큼 이 주제가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좀 해결하고 싶었던 과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시민은 현장단체 활동가들이 좀 더 단단한 제도 환경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나 그다음에 조사나 그다음에 이런 자료 같은 정책 공론장을 만들거나 혹은 실제로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토론문께 한 쭈루루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 주제가 여기 적힌 대로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년 넘게 반복적인 내용들을 쭉 이어왔는데 도대체 왜 이 주제는 20년이 넘게 해결되지 어려운 건가?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에 올 때도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는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고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공익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 데는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못 믿었고 무엇이 불안해서인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만큼 시민사회 단체라는 어떤 그 조직의 특성, 시민사회 영역이라는 특성에 대한 엄격성이 다른 섹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토론문에도 적어놨지만 이번 21대 대선 과제에서도 시민사회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대선 정책까지 제안을 했는데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가로막는 6대 규제법 중에 하나로 또 역시나 이 기부금품법을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고요. 주석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일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시민단체 불법이 전에 환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책의 하나였고 기부금품법에 대한 개정도 윤정부 때 이루어져서 마치 어떤 정책 과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민단체의 그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와 부정 낙인을 어떻게 보면 확산시킨 폐단을 낳게 된 지난 정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이 기부금품법 연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정 목적에 대해서 뚜렷 한번 예전에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핵심적인 그 변곡점 중심으로 목적을 다시 한번 연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미 반복적으로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얘기하신 거에서 똑같은 말이긴 하나 그 목적을 명문화된 걸로 보시는 바와 같아도 네, 규제 일변도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부활성화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서 개정을 했지만
전환기적인 어떤 핵심적인 개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개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떤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뭐 계속 충분히 발제자분들께서 이 문제와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현장에서 갖고 있던 문제의식도 또 기존에 저희가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또 현장과 마주한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자분 언급했듯이 현행법이 분명한 법적 개념과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늘 법 위반의 소지가 상존하죠. 아까 박훈 교수님께서도 행정 해석례나 그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결국은 그 법의 모호성이 행정기관의 보수적 해석에 또 영향을 상당히 미치다 보니까 그거는 결국은 시민단체 활동을 되게 위축시키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모집자인 시민단체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늘 불안한 상태에서 이 기부 활동을 하게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관청의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모호한 해석을 가지고 결국은 단체가 알아서 해, 알아서 유의해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모호함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회들도 이 법을 적극 활용하기보다는 그러면 우리도 애당초 그거를 굳이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이 법을 굳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행태를 안 보이게 되는 현상도 보이게 됩니다. 아까 이숙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최근에 광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그런 광장에 있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게 모두가 다 그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기부금 지금 모집 행위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 다 괜찮은 건가? 누구 하나 이거 찌르면 다 연쇄적으로 다 걸릴 텐데 괜찮을 거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우스개로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모금 행위를 하는 거를 저 역시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격을 했는데 되게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단시간 내에 많은 금액을 내는 건 너무나 고무할 만한데 저희는 왜 이런 불안감을 같이 안고 있어야 될 건가? 이게 참 너무나 흉흉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거는 제가 뭐 특정 정파 정치적인 거 상관없이 뉴스에 기반한 사실을 그냥 잠깐 전하는 건데 아까 이숙건 선생님 사례도 언급됐지만 그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보면 15억을 아마 모금 행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벌금은 2천만 원 선고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벌금을 내고 모금 행위를 하는 게 실익일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하는 게 실익일까요? 이런 게 되게 모순적이라는 행위가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의식들을 좀 계속 갖고 있다가 2023년에 공인네트워크 우리는이라고 해서요. 시민단체들이 이제 조직 운영을 고민하고 조직의 책무성을 고민하는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그러면 직접 우리가 한번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한번 개정안을 좀 마련을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아까 박훈 교수님 말씀처럼 똑같이 책 쓰시다가 기부금법 개정됐잖아요. 저희도 이 연구 한참 하다가 갑자기 개정이 돼서 이 연구액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으나 그래도 현장에 많은 활동가들하고 만나고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최근 3년간의 중앙 행안부 그다음에 17개 지자체 모든 정보를 한번 다 뒤져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모금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단체들이 도대체 이거를 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모집 비용이라는 게 늘 고민인데 모집 비용 비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 또 이게 다 기부금품 모집 적용 대상인데 과연 근데 왜 단체가 이렇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가? 과연 개인은 있기는 한 건가? 놀랍게도 개인은 또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지역 축제가 있구나. 상당수 많은 지역 축제를 행사하기 앞서서 기부 모집 등록 행위를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다 수도권 중심이고 행안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태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이거를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경우,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지만 한 번 적용을 받으면 너무 세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현재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또 다양한 유형별로 다양한 활동 내용별로 또 중앙등록청, 그다음에 지자체 등록청 각각의 경험을 가진 단체들과 함께 FGI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서는 가장 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 법은 이러이럴 때만 적용 가능해요라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포저티브 방식으로 열거함에 따라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어떤 범죄로 유형화할지 요즘은 하이브리드형 사업을 하는 활동들도 많은데 그런 단체들은 이제 주무관청도 어디로 해석을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고도 실제로 많은 경험들 얘기하셨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 담당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모집 목적을 이렇게 쓰세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우회 전략을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어서 좀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공통 지적은 주무관청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법에 대해서. 아무리 뭐 서울시 기부길라잡이가 있다고 해도 행안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됐지만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가 부재해서 업무원선이 많이 있고 중앙구청과 또 역 각각의 지자체마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달랐던 거를 저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비용 얘기도 아까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에도 저희가 모집 비용 비율 이슈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체들이 또 막상 그 당시에는 너무 이게 복잡하고 이럴 거면 정말 제가 거추게 표현하면 이럴 거면 치사하게 모집 비용 그냥 차라리 안 할래라고 해서 그냥 모집 비용 없이 그냥 순수 사업 목적으로만 다 쓰는 단체들도 있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 당시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픈 상황인데요. 우프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체들이 그냥 990만 원에서 끊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업 목적별로 이거는 모집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단체는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각 모집 등록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과부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명 통등록.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꼼수를 서로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과연 이 법의 원래 제정 목적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오랫동안 이제 모집 금액에 그러니까 모집한 금액을 이제 뭐 소송 지원이 필요한 활동에 사용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사용 기한의 제한 때문에 적시에 좀 활용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적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2024년에 조금 일부 신설돼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거긴 하나 가장 이제 현장단체 고충은 중복 규제에 따른 중복 보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회적 스캔들이 생길 때마다 중복 규제는 더 강화되는 거죠. 이게 사회 속성이자 뭐 여러 가지 여론의 속성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단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서 행정 관리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상 규제, 민법상 규제, 고위법상 규제, 형법상 규제 여러 개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인네트워크 우리는 사다보는 시민도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반복 보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3월 달에 기분품 사용 실적 보고나 그다음에 4월에 하는 결산고시 기분품 수입 지출 명세 보고 이런 거 너무 과도하게 반복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통합했던 어떤 제도 개선의 성과가 몇 년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그거를 오케이를 해줬거든요.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건 없다. 안 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제목으로 그러면 기부금법 새로운 정책적 상상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저도 뭐 정책 상상력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어떤 개선안과 다 비슷한 거긴 하는데 앞서서 이제 백원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 의존성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지고 왔구나. 정말 정책적 상상력을 새롭게 부여하려면 그런 경로 의존성 탈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가져가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도 그렇지만 다른 시민사회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라는 게 결국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사회적 지지가 확보된 상태라고 저희가 조작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의가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많이 참고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 활성화가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마치 시민단체 특혜, 시민단체 어떤 재정 지원, 보조금 사업을 많이 받는다라는 인식하에 이렇게 좀 부정 프레임으로 낙인시키는 효과가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킨 어떤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새로운 상상을 좀 더 하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과연 공익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규제가 많아서 차라리 이럴 거면 저는 단일 주식회사로 그냥 좋은 일을 할래요. 저는 그냥 상법상 회사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할래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점점 더 안 하고 싶어 하죠. 하고는 싶은데 규제가 너무 얽매여요. 내 자율성을 너무 침해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그 명분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많은 행정비용을 감수해야 됩니다. 실제 에너지 투입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죠. 결산공시, 외부 회계감사, 세무확인서 보고 작은 단체가 다 이걸 하려면 비용을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물며 지금 좀 토론이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내일 정부 그 제안 PT를 가는데요. 그 경영평가서를 내라고 합니다. 뭐 영리든 비영리든 다 내야 되는데 비영리는 당연히 경영평가가 B등급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B등급도 나쁘진 않은데 트리플 A를 받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경영평가 등급을 받는 비용이 3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되게 아까운 비용이거든요. 그 한 서류 내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다른 얘기였지만 이런 투명성을 검증하는 어떤 행정 비용이 너무나 많이 과하게 든다. 그리고 기부자의 알 권리라는 것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기분법 시행령에 있어서 장부는 언제든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많았습니다. 과연 장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게 투명성 강화인 건가? 이게 과연 기부자의 알 권리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 너무 많이 그러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우선돼야 될 거는 책무성이다. 그래서 책무성은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 단체의 자기의 본연의 목적, 본질을 가지고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를 위배한다고 할 때 강제적으로 투명성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무성을 어떻게 마련하기 위한 자정장치를 마련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뭐 당연한 말이긴 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규율하지 않고라도 이런 문화가 생기면 좋을 텐데 당연히 문화로만 되는 건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태도가 바뀌면 좋겠다. 제가 지금 시간강에서 많은 이야기를 못 다루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2025년 7월에 영국 정부가 시민사회 체결한 시민사회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협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진일보하게 협약이 바뀌었는데 시민사회를 대하는 정부와 국가의 태도와 인식, 철학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면 왜 우리가 규제일변대 정책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속 이런 레퍼런스나 사례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끝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저희가 국회 시민정치포럼이라고 국회 연구위원 단체들이 있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5월 달에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현재 가장 어떤 게 어려움인가 이런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거는 법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해서도 발제자분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 제방 모든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전담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규제와 서로 붙여가는 책임 떠넘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좀 어떻게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기구가 좀 마련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끝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기부금품법은 누구에게 실익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기부자도 그다음에 단체도 아닌 그냥 이거는 행정관청에게만 실익이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이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법. 그 이상에게는 누구에게도 실익은 있지 않다고 보여서 그래서 진짜 이게 실익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기부자 시민사회를 위한 법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부금품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논의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부 모집 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 세 번째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부금품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논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부 영역의 처벌과 다툼의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기부 문화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법의 폐지를 말씀하신 의견은 주로 사용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은 형법이나 세법이나 민법, 공익법인법 등 타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근거, 그리고 기부금품법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 관련해서는 기부금 모집 시에 유의사항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특정 사업별 모집과 사용을 전제로 한 현행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체의 모든 사업 지원, 그리고 정기 기부 활성화, 단체 운영 기부, 다른 재원과 함께 사용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모집 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이 다양한 부처의 관리 감독 그리고 중복 규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기부 관련 통합 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비용 충당 비율 15% 이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모집 비용이 뭔지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15%를 완화하거나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의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투명한 모금과 관리를 도모하고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금품법에 대한 상세한 그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법상의 기부 개념 등 이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서 법적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가능 분야의 어떤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부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기부 연금제 도입 검토, 기부자에 대한 세대 혜택 확대, 유산 기부 활성화, 소액 기부자 세액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전체를 망라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왔던 의견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